엄마는 평생 호텔에서 좋아, 일했어요. 완벽해. 그냥 동네 모텔 같은 곳이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호텔이었죠.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재벌가 결혼식이나 정치인 행사도 열리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엄마가 그냥 호텔 청소 일을 한다고만 알았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손엔 늘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죠. 겨울엔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엄마는 장갑만 끼고 다시 일을 나갔어요.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자기 처지를 한탄한 적이 없었어요. 늘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어디서 일하든 부끄러운 일은 없어. 다만 남의 걸 탐내면 그때부터 초라해지는 거야. 그 말이 전 늘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집엔 남의 걸 탐낼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월세 밀릴까 불안한 날이 많았고 전 대학도 포기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했어요. 자기 옷 한 벌 못 사면서도 제 생일이면 꼭 작은 케이크를 사왔고 제가 아프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줬어요. 우리 집엔 돈은 없었지만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삶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나 제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늘 말문을 닫았죠. 제가 어릴 땐 철없이 물었어요. 엄마, 나 아빠는 없어? 그럼 엄마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어요. 너는 엄마만 있으면 돼.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친구들은 아빠 손잡고 운동회 오고 가족여행 가고 명절마다 차를 몰고 할머니 집 가는데 저만 항상 엄마랑 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없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나를 아는 건지 그런 게 너무 궁금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땐 묻는 걸 포기했고 20살이 넘어서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마음먹었죠. 없는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25이 되던 해도 여전히 그 호텔에서 일했어요. 같은 곳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면 어느 정도 대우라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직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이름표 하나가 조금 달라진 정도였어요. 오히려 연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더 어려운 구역을 맡기도 했죠. VIP층, 연회장 뒤편, 외국 손님이 쓰는 스위트룸. 엄마는 늘 남들 안 보는 곳을 치우며 살았어요. 누구는 그 호텔 샹들리에 밑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누구는 같은 건물 바닥에 쪼그려 앉아 토사물 자국을 닦고 있었죠. 엄마는 늘 후자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상하게 그 호텔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억울하다 그런 말은 거의 안 했어요. 대신 가끔 창밖을 보다가 멍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엄마 표정은 피곤한 게 아니라 꼭 아주 오래전 어디에 마음이 걸려있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29이 되던 해 엄마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몸이 안 좋은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병원에서 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제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적금을 깨지 않으려고 버틴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는데 엄마는 끝까지 제 앞날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어요. 저는 낮엔 회사 다니고 밤엔 병실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큰 수술 한 번 하고 나서 원무과에 갔는데 직원이 이미 일부 금액이 선납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가 냈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이상한 건 엄마 반응이었어요. 보통이면 놀라거나 불안해해야 하는데 엄마는 잠깐 눈을 감더니 아주 작게 한마디 했어요. 결국 알게 되겠네. 그 말을 그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왜 엄마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도무지 감이 안 왔죠. 제가 계속 묻자 엄마는 더 이상 묻지 말라고만 했어요. 몸도 힘든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입을 닫는지 답답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첫눈이 내리던 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르려고 했어요. 가까운 친척도 거의 없고 엄마 친구도 많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평생 사람들에게 기대는 걸 싫어했고 저 역시 요란한 장례를 치를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은 빈소 하나 잡고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받으려 했죠. 그런데 첫날 저녁 장례식장 공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빈소 앞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왔나 했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조문객이라기보다 누군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뉴스에서만 보던 얼굴이 정말로 장례식장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성그룹 회장 강태준. 호텔도 백화점도 건설도 언론도 다 가진다는 그 재벌 회장이었어요. 평생 TV에서나 보던 사람이 우리 엄마 영정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 사람과 우리 엄마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까지 왔지? 혹시 엄마가 호텔에서 오래 일해서 회사 차원에서 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이 저를 마치고 돌아서며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조문객이 유족을 위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너무 늦게 확인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밤 회장 비서라는 사람이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회장님께서 따로 꼭 뵙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엄마 장례식에 와서 이게 무슨 무례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서는 놀랍게도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봉투 하나만 두고 갔어요. 고인께서 혹시 이런 날이 오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굳었어요. 엄마가 미리 맡겨둔 봉투라니요. 엄마는 죽기 전까지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왜 재벌 회장 비서에게 이런 봉투를 맡겨둔 걸까요? 장례가 끝난 뒤 혼자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그리고 낡은 호텔 출입증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제가 알던 엄마보다 훨씬 젊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그냥 아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서로를 사랑하던 얼굴이었거든요. 손이 떨리는 채로 편지를 폈어요. 엄마 글씨였어요. 수아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결국 끝까지 직접 말하지 못한 거겠지. 미안하다. 엄마는 네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누구 집안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길 바랐어. 그래서 이 비밀을 숨겼다. 강태준은 내 아버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벌 회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왜 엄마를 두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죠? 왜 엄마는 평생 호텔 청소부로 살았고 저는 월세방에서 컸죠? 왜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람이 엄마 장례식장에서야 나타난 거죠? 편지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 도성호텔 VIP 라운지 직원이었고 회장과는 그때 만났대요. 당시 그는 아직 그룹 후계자였고 정치권과 연결된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미 집안은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결혼이 깨지면 그룹 승계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다고요. 엄마는 끝까지 혼자 낳아 키우겠다고 했고 대신 조건을 걸었대요. 이 아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이름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생 손가락질밖에 하진 않겠어요. 저는 편지를 읽다 몇 번이나 멈췄어요.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엄마가 불쌍했고 화가 났고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 모든 걸 혼자 안고 살면서도 제게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게요. 다음 날 저는 결국 회장을 만나러 갔어요. 도성그룹 본사 맨 위층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장실이었죠. 그 사람은 저를 보자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내 엄마를 닮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어요. 그 말 하려고 부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지금 와서 아버지인 척하지 마세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모습이 더 비겁해 보였어요. 저는 차라리 뻔뻔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더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통장 묶음과 서류철을 꺼냈어요. 제 이름은 아니었지만 엄마 이름으로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들이 있었어요. 병원비 일부도 제가 대학 가려다 포기하던 해 들어온 익명의 장학금도 모두 그 사람 쪽에서 보낸 거래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그 돈을 편하게 쓰지 않았대요. 대부분은 제 통장으로 돌려 적금처럼 묶어두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썼다고요. 마치 빚을 지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만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돈을 몰래 보낸 게 무슨 책임인가 싶었거든요. 엄마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이름도 주지 못하고 대신 돈만 보내면 다인가 싶었어요. 그때 회장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는 내 엄마를 버린 적이 없다. 저는 비웃었어요. 결과적으로 버린 거죠. 그러자 그는 아주 피곤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맞다,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그 짧은 인정이 이상하게 더 아팠어요. 변명이라도 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 비겁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자신을 밀어냈고 자신은 뒤에서만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요. 한 번은 저를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그러더래요. 당신 딸로 사는 순간 이 아이는 평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나는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회장은 뒤로 물러섰고 대신 제 삶 주변을 맴돌며 돈과 사람으로만 지켜봤대요. 제가 취업한 회사가 갑자기 안 망하고 버틴 것도, 엄마 수술 일정이 빨라진 것도 다 그 사람 손이 닿아 있었다는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건 보호처럼 들리면서도 감시 같기도 했거든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겠다면서 결국 제 인생 가장자리엔 늘 그 사람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다. 저는 차갑게 물었죠. 뭔데요? 도성호텔을 내 이름으로 남기라고 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호텔 하나를요? 엄마가요? 알고 보니 엄마는 말기라는 걸 알고 나서 회장을 직접 만났대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래를 했다고요. 당신이 정말 이 아이 아버지라면 내 죽은 뒤엔 뒤에서만 지키지 말고 세상 앞에서 책임지라고. 대신 현금이 아니라 내가 평생 청소하며 살았던 그 호텔을 아이 이름으로 돌리라고요. 왜 하필 호텔이냐고 묻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인생이 바닥이었다면 그 바닥부터 이 아이가 다시 시작하게 하긴 싫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는 끝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제 미래를 위해 그런 선택까지 해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호텔 청소부로 살다 간 여자가 죽은 뒤 자기 딸을 그 호텔의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선언.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회장에겐 이미 공식 자식들이 있었고 특히 장남 강도윤은 제 존재를 알자마자 미친 듯이 반발했어요. 언론에선 바로 혼외자설이 터졌고 저는 일주일 만에 평범한 직장인에서 온 나라가 씹는 가십의 주인공이 됐죠. 회사에선 저를 불편해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거나 호기심만 보였어요. 평생 조용히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벌과 스캔들의 중심에 선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다 던지고 싶었어요. 그냥 엄마 없이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편지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는 평생 숨어 살았지만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하진 않을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남의 실수가 아니라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삶이다. 그걸 읽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숨겨진 딸이 아니었어요. 호텔 청소부의 딸이기도 했고 그 여자가 끝까지 밀어 올리려 했던 인생이기도 했죠. 그래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정면으로 맞서보기로 했어요. 첫 이사회 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학벌도 경력도 재벌과 예절도 없는 여자가 왜 여기 앉아있냐는 눈빛이었죠. 장남은 대놓고 비웃었어요. 호텔 청소부 딸이 호텔 주인이라니 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너무 선명했어요. 엄마가 평생 이런 눈빛을 받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호텔 청소부 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호텔 바닥을 잘 알아요. 손님이 안 보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어요. 도성호텔이 지난 5년간 VIP 리뉴얼만 반복하면서도 실제 객실 만족도는 추락했고 직원 이직률은 업계 최고였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은 썩고 있었죠.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그 안에서 일했으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회장 자리를 탐낸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남긴 그 호텔을 적어도 사람 괴롭히는 곳으로는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조롱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호텔을 살리겠다며 제일 먼저 한 일이 VIP 라운지 공사 중단이 아니라 하우스키핑 휴게실부터 바꾼 거였거든요. 낡은 의자, 환기도 안 되는 방, 식기도 부족한 탕비실.
엄마가 수십 년 버틴 공간을 처음으로 사람답게 바꿨어요. 직원들이 울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엄마가 제게 남긴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눈이었다는 걸요. 회장은 그걸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내 엄마가 널 왜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늦었고 비겁했지만 마지막엔 정말로 책임을 지려 했다는 걸요. 엄마 장례식 날 저는 세상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돌려받은 날이었어요. 누구의 혼외자도, 누구의 실수도, 누구의 비밀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날이요. 엄마는 평생 호텔 바닥을 닦았지만 끝내 제 인생까지 바닥에 두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사람 인생은 태어난 자리보다 누가 끝까지 밀어주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호텔 로비를 걸을 때면 엄마 생각이 나요. 반짝이는 바닥에 제 얼굴이 비칠 때마다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 로비를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겠죠. 바닥을 닦던 한 여자가 죽은 뒤 자기 딸을 이 건물의 주인으로 세울 거라고는요.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할 때 속으로 한마디를 해요. 엄마, 나 이제 숨어 살지 않아.